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다. 후회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할 겁니다. 후회 없는 2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청취자 및 조합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프리카 청춘이다 진행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제가 이 국민TV에 올 때마다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2번째인가? 예, 방송하던 날 비가 와서 우산을 샀었는데, 여기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비가 와서 제가 그 우산을 또 쓰고 왔는데, 화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은 유독 비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하늘에 구멍이 날 정도로 비가 쏟아져서 거의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깨서 잠을 설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왔는데도 사실 더위가 가시기는커녕 사실 오늘 습도도 너무 높고 좀 많이 또 불쾌지수 올라가는 날 아니었을까 싶은데 남은 퇴근하시기 전에 2시간 동안 저희 아프리카 청춘이다를 통해서 또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은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김효진 PD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서리가 보이는 얘기들일지라도 그냥 청년이라고 마냥 투정 부리고 떼 부리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혹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 또 발로 현장에서 뛰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색안경 끼시기보다는 청년들이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또 저 나이 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과 박수들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저희가 열정단가 후려치기라고 하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 을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이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문제들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저희는 오늘, 열정단가 후려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열정노동, 열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이 노동의 착취,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2부에는, 그 열정 노동의 대표적인 업계라고 할 수 있죠. 미디어 업계에 또 우리 청년 당사자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효진 PD님과 함께 생생하게 이런 열정 노동의 현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3, 4부에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공저하신 한윤영 칼럼니스트 모시고 또 좀 더 재미있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청년들이 말하는 열정노동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저랑 함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잠깐 나오시다가 지난주에 본격 저희 아프리카 청춘이다에 데뷔하신 김효진 PD님 댓글에서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젊다. 어떻게 생기셨냐 이런 반응들이 궁금한 댓글이 막 달렸는데 김효진 PD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PD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한 주 동안 바빴습니다. 네, 방송하시느라고. 선배만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저도 많이 바빴고. 네. 국민TV 식구들 다 바쁘죠.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좋은 방송 만드시느라고. 얼굴도 지난주보다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런가요? 예, 우리 국민TV도 오늘 열정노동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함께 우리 김효진 PD님이 친히, 엄청 힘들게 모셔온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청년 당사자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청년입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중후하시네요.
김청년은 가명이죠. 분명히 김청년이세요, 혹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여기 앞에 계신 효진 선배님께서 예. 3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3시간 전에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시군요. 사실 네, 이 지인이에요, 지인이고. 네. 근데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볼륨 조절을 한 데를 묻고 있습니다. 자, 네. 아무튼 그렇고, 미디어 업계를 굳이 오늘 네. 저희 아프리카 청춘이다에서 무슨 미디어 업계 대회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쵸, 네. 열정, 단가, 후려치기 말 그대로 청년들. 그 얘기인 즉슨 청년들이 진짜 뭐랄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제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그럼요. 기회를 얻었는가 싶었는데 좀 일을 해보니까 이거 뭐지?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네. 가까이에서 너무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런 대표적인 아주 상징적인 또 동경이 있잖아요. 미디어 네. 업계. 네. 동경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주목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좀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면은 네.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 섭외를 해봤고요. 완전히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요 근처 어딘가에 있는 어느 방송사에서도 외주업체에서도 일을 했었죠. 외주업체 경력자라서 특히 예. 더 한번 같이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또 예. 미디어 업계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3사. 네. 그런데 좀 낫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나아야죠. 예, 시스템이 있고 네. 하니까 이렇게 후려치기까지 하겠습니까? 사실 비교적 고액 연봉인 건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렇지만은 그런 방송사를 떠받치는 수많은 외주사들 또 거기에 또 연관되는 네. 수많은 인력 진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화면으로 접하는 그 영상 딱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네.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고 이따가 한윤영 기자님 네. 오시면은 또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얘기 많이 하겠지만은 심지어 저희가 오늘 모신 여러분 그 가명 이분이 실명이 좀 나가면 또 그러니까 업계 사람이니까 김청년이라는 가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김청년 씨는 그나마 또 좀 나은 편일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 사각지대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초로 이 청년의 열정 단가 후려치기 저희들이 고민 끝에 만든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열정 단가 후려치기 이런 실태랄까 이런 현상 현주소 이런 거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의 취지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김혜진 PD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좀 나오셔서 어쨌든 막역한 사이임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예, 편하게 물론 이 미디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표적인 또 분야이기도 하고 청년들에게는 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이 업계에 어떻게 이 열정이 사실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선망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청년들의 열정을 더 이상은 이렇게 착취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금의 변화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모신 거니까요. 우리 김청년님 편하게 오늘 같이 수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자기소개를 조금 더 부탁드려볼까요? 저는 2011년부터 네. 미디어 업계 종사를 시작했었고요. 네. 지금 나이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나이는 이제 올해 29이고요. 예. 2011년부터 미디어 업계 종사를 했었고, 별로 경력은 안 되지만, 네. 중계 프로그램,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했었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정말 열정 하나로 그냥 영화판에서 일을 했었고, 영화판의 일을 잠깐 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거의 미디어 방송 쪽 분야에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영화 쪽 일을 하시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미디어로 가시게 된 건가요? 그 과정들이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영화과 전공도 아니다 보니까 그쪽 나가기가 또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론고시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예. 언론고시 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의 오늘 우리 김청년님의 익명을 좀 보장해 드려야 되지만,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나오시는 게스트 분들마다 참 훈훈한 느낌을 갖고 계신데, 오늘 또 우리 김청년님도 상당히 훈훈하시고 건장하신 청년분이신데요. 아마 좋은 얘기 계속 들려주실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정의 고백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뭐 누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의미죠. 열정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였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턴가 누군가가 갖고 있는 희망을 고문하는 것처럼 꼭 네가 여기서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미래가 보장될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그런 말로 되면서 이 열정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좀 이 노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착취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열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이 열정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정이 없는 것은 상당히 도태되는 것인 것 마냥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열정 노동이 하나의 명령처럼 되어버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내가 열정을 내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건지 혹은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것조차 이제는 구분도 잘 되지 않는 좀 이런 상황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대표적인 이제 미디어 업계 아까 김청년님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김청년님의 얘기 소개 좀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김청년님이 미디어 업계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가 사실 이게 미디어 업계뿐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여러 또 실태조사 나왔던 IT 업계 얘기들도 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뮤지션, 문화, 예술인 쪽의 얘기들도 있고 워낙 다양한 방면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이 열정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청년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이 아까도 이제 김청년님 모셔와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원래는 이제 영화 쪽을 고민하시다가 이런 미디어 쪽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또 우리가 미디어 쪽 하면은 대표적인 또 3D 업종 중에 하나고 열정 노동의 착취에 가장 살아있는 또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있으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신 좀 이렇게 처음부터 바로 얘기를 좀 하면 더 얘기가 빨리 이렇게 좀 잘 풀어질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열정 노동을 좀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좀 억울함을 한번 토로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힘든 거는 네.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만약 어떤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네. 그 프로그램의 조연출이 됐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네.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났는데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간다는 보장이 여기 바닥에서는 없거든요. 특히나 비정규직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PD 분께서 자신을 끌어준다던가 이런 일말에 누가 자신을 써준다는 그게 보장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 페이지 이후엔 다시 일을 할 수 없고 그때는 또다시 쉬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다시 구직을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주말 쉬는 날이 없다는 거죠. 쉬는 날이 없고 낮과 밤 구분이 따로 없다는 게 가장 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열정을 핑계로 한. 제가 김청년 씨의 얘기 듣고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주변에 그런 쪽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새끼 PD라고 하잖아요. 그런 뭐 저도 여기서는 그런 셈인데 우리 국민 TV는 그 착취가 없습니다. 진실이신가요? 예, 착취가 없습니다. 착취 없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김청년 씨 하신 말씀에 담긴 구조적인 뭐랄까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게 반드시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따 아마 한윤영 기자님 오셔가지고 해주실 다른 업계의 이야기들도 이런 부분에선 조금 맥이 통할 텐데 말씀하셨잖아요.
김청현 씨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보장이 없거든요, 거기. 진짜 보장이 없어요. 소위 이제 새끼 PD 하다가 자기가 프로그램 기획에 진짜 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직급을 얻는 거 입봉한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입봉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도 별로 없죠. 네. 사실 외주 업체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냥 자기 능력 있으면 몇 명 뜻 맞춰서 프로덕션 하나 만들거나 억울하면은 심지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좀 규모가 큰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도제식처럼 키워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긴 한데 네. 소규모 약간 조금 부족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기획 프로그램 하나 따기가 너무 벅차거든요. 네. 그네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 맡고 있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따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생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단 가장 문제가 있는. 네. 그러면 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거의 다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거의 약간 일회용 같은 한 번 쓰고 좀 거의 버려지고 자기가 또 알아서 살아남지 않으면 거의 그런 완전 생존? 정글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모 방송사, 이건 외주는 아니고 좀 큰 방송사인데 네. 거기 연출 제작진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조금 넘어요. 제가 너무 정확한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걸 너무 말씀드리면 드러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기는 좀 1년밖에 안 돼요. 1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점 몇 년인 건데 너무 딱 떨어지게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고생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또 몸이 도저히 안 따라줘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관두는 사람들 그리고 큰 방송사라고 해도 비정규직 인력이 네. 분명히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프리랜서식으로 프로그램별로 할당이 되는 아까 김청년 씨 말한 것처럼 그 프로의 운명과 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되게 많아요. 네. 의외로 비중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탱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 무더기로 배치를 해놓죠.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 끝나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 요새는 시즌제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그럼 공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기획이 어그라지거나 아니면 그쪽 팀장이나 고참급 뭐 CP급 이런 데서 잡아주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요. 그냥 진짜 나가요. 유유히 나가요. 그러면 그런 사태 때문에라도 일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부당하다고 말도 못할 것이고. 그렇죠. 왜냐면 눈 밖에 나면 다음에 안 쓰일 거잖아요. 거의. 그죠. 네. 일단 바닥이 되게 좁으니까 네. 한번 눈 밖에 나도 소문 돌았다 하면 너 그 전에 무슨 프로그램 했니? 그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다 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평가를 상황이니까 들으니까. 네, 안 쓰는 거죠. 소위 평판조회. 네. 평판조회를 다 하죠. 웃긴 게 열정이 능력과 전혀 상관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얘는 착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시킨 대로 잘한다라는 친구들은 잘 갈 수 있는 거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PD란 거는 자기가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뜻이 있는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일을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은 상관치 않는 약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얘는 착하고 일 잘하고 시킨 대로 하는 애다.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쓰는데 제일 많이 인정을 하지 않나, 사람들이 염두를 하지 않나. 김청년 씨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예요? 제가 사실 그 세세한 업무 내용은 모르니까 두 분이 친하신 사이를 얘기하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일 많이 네. 한 일이 뭐예요? 네. 뭐 어떤 기획서 짜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를 전혀 이제 외주 제작사 이제 AD로 조연출로 들어가면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비시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남은 기간 동안은 위에서 말을 하죠. 야, 너도 프로그램 기획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열정을 가진 친구들은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서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프로덕션들은 제가 봤을 땐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생길 때 조연출을 뽑게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 심지어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들, 인지 능력만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 사러 다니고, 소품 사러 다니고, 뭐 A4용지 출력하고 복사하고 배우 스케줄 잡고 또는 출연진들 스케줄 잡고 작가 시킨 대로 섭외하러 가고 작가랑 같이 이거는
솔직히 한 개인의 방송 역량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PD의 역량과는. 네. 근데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죠, 위에서는. 그게 다 쌓여서 PD가 된다. 이거를 거절할 수 없죠, 사람들은. 네. 물론 우리가 어떤 단계별에 따라서 일은 어떤 뭐 좀 약간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또 올라갈수록 더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이게 열정과 능력이 일치하지 않고 또 중요한 건 그 구조에서 능력을 키워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남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미디어 업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열정 노동의 대부분의 형태가 이러기도 한 거잖아요. 예. 네가 어쨌든 이걸 버텨야지만 저임금이고 뭐 장시간이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걸 버텨야지만 네가 갈 수 있는 거야. PD까지 뭐 감독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게 내가 착취를 당해도 말할 수 없고 부당해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잘못된 열정 노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도 네. 있어요. 김청년 씨가 저한테 사석에서 가끔 하던 얘기. 네. 형, 저 근무 조건 말씀드릴까요? 아,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 주 궁금하네요. 7일 24시간. 예? 주 7일 24시간. 네. 진짜로 그랬어요. 거의 대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한번 나가면은 그렇죠. 예, 제가 대체로 그렇죠. 근데 그쪽이 그때 언제냐, 제가 제일 처음에 방송 쪽 일을 제일 처음 했을 때 그때 또 열정이 차고 넘쳤을 때죠. 그때는 네. 처음에 일한 회사에서는 제가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딱 하루 쉬었어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아예 안 돼요. 너무 상황이 그쪽 외주 프로덕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못 쉬고 밤새도록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씻고 옷만 갈아입고 쪽잠 자다가 6시 7시쯤에 다시 나가고 했던 게 6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요. 예. 추석에도 거의 집에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네. 또 그쪽 업계가 뭐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전혀, 예. 뭐 어필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주 7회 24시간이면 뭐 네.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닌 건데. 근데 상당수 업체에서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예. 네, 실제로 그렇고, 일단, 맡기는 업무 자체가 이거를 해야 다음 단계별 업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쫓기는 게 방송사 시스템의 제일 큰 원인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면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저거, 이거 끝나면 저거. 이렇게 촬영 끝나면 데이터 백업, 데이터 백업 그다음 편집 다음 종편, 녹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죠, 사실 실시간들이. 아, 근데 그러면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거면 결국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그럼 사람을 더 뽑으면 안 돼?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늘 사람이 결국 부족하니까는 더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그런 인력의 문제나 이런 거는? 분명 느끼고 있고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죠. 네. 저도 지금은 이제 방송 쪽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고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사 쪽 프로그램을 따오기 위해서는 네. 그쪽 외주업체도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사람을 적게 써도 자기들도 생계하려면 자기들도 남겨야 되거든요, 돈을. 네. 네. 그렇다 보면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연출 하나가 모든 원맨 시스템을 다 돌아가는 그런 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조금 작가 한 명이랑 작가랑 네. 뭐 조연출이랑 거의 밑바닥을 다 책임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던 분도 그분은 나름 이 방송 3사 중에 잘 나가는 프로의 외주를 맡은 곳에 그 이제 조연출 같은 역할이었는데 그분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나 집이 되게 멀어가지고 거의 방송국에서 쪽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의 뭐 나중에 제가 그 친구를 한 3, 4개월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몰골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 완전 살도 쪽 빠지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아마 표진 PD님도 그때 김청년님 일할 때 만났을 때는 거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겠는데요. 그렇죠. 뭐 네. 저희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고 싶었잖아요, 김청년 씨. 그리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김청년 씨 일했던 그 업체 그래도 그쪽에선 많이 선망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다가 언론고시 예. 준비하셨어요. 방송 쪽에 당연히 언론고시를 준비하다가 방송 3사만을 보통 친구들이 다들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굳이 방송 3사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냐. 일단 나는 만들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 약간 치기 어린 열정이 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의외로 되게 쉽게 널려 있거든요. 방송사 쪽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쉽게 뽑는 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나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 밝힐 수 없지만 거기서 비정규직이나 뭐 하나 뽑는다 조연출. 그러면 지원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 시스템 말려들게 되는 거고 프로그램 네이밍은 또 있으니까 나 그쪽 프로그램 일한다 하는 어설픈 프라이드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들도 계속 있는 거죠. 보니까 좀 그런 구조가 읽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업체라고 하죠, 그냥. 방송업체는 좀, 규모를 갖추고, 진짜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와 몸을 동시에 잔혹하게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 규모까지 갖춘 업체가, 되도록 정규직 채용을 가급적 많이 해서 그 인력으로 많은 것들을 최대한 커버하면 될 거예요. 근데 방송 3사도 그렇고 그 밖에 뭐 케이블 채널도 그렇고 보면은 그걸 최소화하죠, 언제나. 네. 아주 우리가 보는 상당수 프로그램들 그 방송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유명 그쵸. 프로그램들. 네. 예. 근데 견적 받아가지고 제일 싸게 내미는 곳에다가 주는 건데 그거를 아주 맥시머마이즈 하면은 그만큼 돈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 그 자본의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거기서 일종의 이런 진짜 이 뭐랄까요 주 7일 24시간 근무 같은 이런 웃지 못할 이런 네. 말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게 계속 양산이 되고 그리고 방송국 안에도 방송국이든 외주업체 안에 내부적으로도 계속 비정규 인력 이런 진짜 뭐랄까 무슨 뜨내기 같이 사람 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이 이렇게 해도 니네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할 수 있는 그 배짱이랄까 그거죠. 그러니까 열정 단가를 후려친다는 네. 주제를 우리가 잡아본 거고. 그쵸. 예. 실제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게 외주 프로덕션 정규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좀 웃기죠. 왜냐하면 정규직이라도 주 7일 24시간 똑같은 거니까요. 노동의 환경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이 미디어 쪽 계열이다 보니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걸 떠나서 노동 환경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쪽에 제일 가장 시급한 거는 어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줄 때는 다들 자기들도 이 정도 예산에 이 프로그램 만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가닥은 딱 서거든요. 자기들만의.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거는 밤새도록 찍고 밤새도록 편집해라라는 게 다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 돈으로 찍어란 말은.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 자본의 논리에 대해서 사람을 쓰는 데서 사람과 자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 아마 이쪽 환경은 나아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김청윤 씨는 또 박봉이었잖아요. 얼마 받고 이래서 그건 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요. 들통나네요. 네. 밝히실 수 있으면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저는 좀 괜찮다 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외주 프로덕션 중에는 웃긴 게. 근데 그 수습도 있더라고요. 수습할 땐 120. 그때 당시에 120을 줬고. 주 7회 24시간인데도. 주 7이라고 말을 안 했죠. 네.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땐 뭐 뭐 월 말하지 않았죠. 네. 이 주말은 쉴 수 있는데 가끔 토요일 나오면 된다 그랬는데 들어가면 뭐 이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추석 네. 연휴 내내 회사 나가는데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일단 120 받았고 이제 정규직 됐을 때도 더 웃기더라고요. 150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180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는 편인 거죠. 저는 솔직히 그 업계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는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이 편이에요. 김청년 씨가 저한테 종종 하던 말이 그래도 저는 이 바닥에서 괜찮은 편이라고 그나마요. 예, 네. 첫 조연출인데도 그 정도 받는 거면 괜찮을 그럼 편이에요. 다른 좀 더 안 좋은 곳들은 처음 받는 초임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파견직 같은 경우는 거의 15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주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애들은
100만 원도 못 받는 애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네. 아니, 이거는 사실 시간을 줘도 돈이 없어서 뭐 쓸 수가 없겠네요. 다른 여가 활동도 할 수 없고. 그죠. 일만 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만드는 그리고 구조인데요, 진짜. 이쪽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동안은 진짜 열심히 해요. 열정이 진짜 있으니까 반드시 난 그걸 하겠다 하고 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부채질하는 이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네,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미디어 업계 어떤 신문사에 있던 선배가 저한테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런 미디어 특히 방송 PD 업계 쪽 얘기 나오니까 미디어병이라는 표현을 해요. 야, 이 말 괜찮지 않냐? 미디어병. 미디어병 걸린 애들도 문제야. 그 좀 신중하게 꿈을 정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픈 말이죠. 사실 우리가 미디어 업계 진출하려는 또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매도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다수의 그런 또 많은 분들이 좋은 훈련 받으면서 훌륭한 언론인으로 또 양산이 되고 양산이라고 하면 그렇고 커나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네. 굉장히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진짜 고통받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많은 청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미디어병이라고 할 만큼 진짜로 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진짜 방송사들 반성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또 미혼인 청년들 아직은 상대적으로 몸이 좀 가볍고 좀 가족 부양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조금은 작은 그런 청년들 중심으로 거기도 좀 조합이랄까 어떤 형태로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다 가만히 있고 이 일이라도 하는 게 너무 좋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는 행복하다. 이거 참 진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래서 또 나오셔서 이렇게 김청년님이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며 가며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또 디테일하게 이런 얘기 좀 듣게 되는데 이런 열정 노동, 자본의 논리, 저임금의 착취 구도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쓰는 말이 이제 열정이라는 말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그 정도도 못 참냐? 왜 이렇게 생떼야? 어리광이야? 이런 얘기 되게 이 말이 그냥 이 업계에 제가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원하는 일 하잖아.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노동 환경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다 허물어 버린 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싫어한다는 아프니까 청춘한 말과 저는 다름이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청년님. 그죠. 네. 그런 시기가 올 때가 그쪽 업계에서는 몇 개월 뒤, 몇 년 뒤 또 그렇게 정해놓고 흔들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이게 지금 외주 제작사나 그쪽에 대한 비정규직, 그 위에 PD들. 근데 PD 잘 만나서 또 되게 잘 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송사거든요, 이거는. 방송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조리들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아무리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외주 제작사 이런 관행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결국 그런 거대 구조에서는 기업을 네, 그렇죠. 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아주 하도급 업체니까 일종의 하도급 업체예요. 네, 하도급이죠. 그쪽들도 하청을 받는. 로비 많이 하죠. 네, 로비 사실상 엄청 해야 되겠죠. 네, 편성권 따기 위해서 로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하청 내리고 또 그 중소기업에 또 다른데 하청 내리고 하청을 계속 내려가지고 IT 업계는 그 하청만 5, 6단계까지 내려가서 갑을병정보다 더 못한 더 아래의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구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참 내기가 쉽지 않기도 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맥락이 읽히는 게 보면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업계를 해부하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보면은 대기업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사용해가지고 되도록
그렇죠. 물건을 받으려고 값서 하고 편하게. 그거에 네.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는 또 이 네. 약소 그쵸. 업체들은 어떻게든 싼 값에 물건을 만들어서 내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지금 뜻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헐값에 그렇게 굴러 먹어주면 그러니까요. 좋은 거죠. 자꾸 맞아요. 양산이 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곳곳에 얼마나 많겠고 그게 되게 극적으로 단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적인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뭐 단가 오래치기 이런 방송들 뉴스들 나오잖아요. 네. 보면 솔직히 웃기죠. 그 프로그램 네, 욕 뉴스 나오시겠네요. 프로그램 만드는 친구들도 비정규직 애들 수두룩 빽빽한 네, 걸 알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죠. 예. 그 저도 뭐, 좀 활동을 하면서 방송계나 이런 미디어 쪽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유명한 곳들도 예를 들면 그 방송사에서 실제로 채용하는 뭐 예를 들면 조연출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뭐 파견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인력을 다 때우면서 하도급 같은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내부 인력 자체도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충당을 하다 보니까 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게 되게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 있던 회사에서 그 대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되게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제 우리도 이제 좀 깨어 있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하니까 의식적으로 말을 하자라고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제일 큰 말들, 너 그거 하면 매장이다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할 거다 더 이상. 그런 논리가 일단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죠. 네. 일단 너는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난다. 그건 알고 있어라. 그래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할 사람이 없죠. 자기 검열부터 시작해서 은근 압박이 다들 심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자. 시간 없어요. 주치를 24시간인데 어떻게 어떻게 시간을 내? 사실 그렇게 시간 없으시면은 연애도 거의 하시기 힘드시겠네요. 여자친구도 거의 못 만나시고. 예, 저는 계속 그때 당시에 사귀었었는데 네. 안 헤어지는 거 보고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분한테 되게 감사했겠는데요.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또 다들 하더라고요. 또 연애는 그런가요? 하는데 네. 진짜 근데 뭐 그쪽 이쪽에 온 네. 사람들 보면 일 때문에 좀 끝내 그렇게 되는 경우 흔하죠. 여자친구가 군대 간 것 같다 그랬었어요. 네. 아, 네. 그 정도로. 근데 지금 댓글 주셨는데 댓글이 재밌는 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 클렐리아님인데 네. 그리고 그 방송국 기자 누굽니까? 미디어병 제가 얘기했던 그 사례로 일례로 얘기했던 그런 미디어 쪽 등으로 젊은이들이 가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아마 3D 업종 가서 일 열심히 해라 이럴 듯 미래 산업이 미디어니까 그쪽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지나가신 말씀이에요. 네, 진짜로 그럼요. 공감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까지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였지. 제가 말씀드린 일례로 언급한 그분은 집안이 그 미디어 업자 집안이에요. 집안이 뭐 굴지의 방송에 가서 다 계신 건 아니지만은 뭐 동생은 외주사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보람을 찾고 하고 있고 또 뭐 누님도 그쪽에 계시고 본인은 기자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아니까 그쪽 업계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진짜 좋은 일인지 아는데 근데 보기가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다는 거를 그러니까 막 뭐랄까 안타까움에 기반한 성토였던 거죠. 에휴, 미디어병 걸린 게 잘못이지. 그럼 어떡하겠어. 그리고 좀 냉정하게 보면은 미디어에 대한 그런 우리 김청년 씨가 좀 더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뭐 좀 선망하는 그 동경심 같은 거를 유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게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이 커져야 되는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 진짜 사람같이 일하게끔 하는 풍토가 더 시급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이제. 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추세가 콘텐츠, 미디어 이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산업 자체가. 근데 하나의 미디어가 기획부터 만들어지기까지에 대한 노고는 취하지 않고 하나의 그걸 개발하는데 어떻게 돈을 더
투자를 하겠다. 이게 그 과정은 무시한 채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돈을 자꾸 주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사업 벌리고 하는 것부터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젊은이들이 그런 미디어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 고시해봤자 우리나라 방송 3사 1년에 몇 명 뽑아요. 진짜 손에 꼽거든요. 근데 정말 널려 있다는 거죠. 공중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파견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졸업과 동시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여기 바로 내 옆에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유혹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청년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다 비정규직과 파견직이 많다 보니까 네. 만약에 정말 제가 이걸 하면서 후회가 많이 됐던 거는 생각을 못 하겠구나. 진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만들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건지, 내가 도대체 지금 아는 게 뭔가라는 되게 자기 회의적이고 이런 자기 비판적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못 커나가니까 그런 그쵸. 구조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순한 일을 통해서도 내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버티기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조건에서 어쨌든 뭐 구조로 따라서 내가 버티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그죠. 네. 그게 제일 큰. 정말 일이 힘들어서 나가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드물어요.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이 일을 계속해서 내가 얻는 게 뭔가. 회의감 같은 게 정말. 예, 그게 가장 큰 거죠. 네. 보이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이제, 보여요. 네. 터널에 끝나지 않는 터널의 그 끝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막 우리가 비정규직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자괴감과 소외감 때문에 내가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이 자체가 정말 힘든 것보다. 근데 이 방송국의 구조는 그것이 되게 중첩적으로 단순히 비정규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실제로 그 회의감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서 실제로는 내가 여기 원래 꿈꾸고 열정 갖고 들어왔지만 열정이 감소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 노동이 열정을 키우는 게 아니고 열정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이런- 이제 남은 사람들은 더욱 프라이드가 강해지는 거죠. 그 미디어 그걸 병에 대한. 버텼다는. 예.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야, 나는 이 일하면서 친구 한 명 없어. 이게 되게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랑처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걸 꼭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청년 씨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 영화 예. 쪽에 뜻이 원래 있었던 그쪽에서 또 고난의 행군이에요. 또 그쵸. 진짜 그 뜻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좀 부딪혀서 진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때요? 뭐 그 외주 쪽에서 좋은 어떤 또 콘텐츠 제작의 기회가 생긴다. 또 가실 생각 있으세요? 몇 번 왔고 며칠 전에도 왔었어요. 아. 종편 프로그램 예능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정말 하고 싶은데 좀 사람답게 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좀 뭔가 제 스스로 제가 만족하고 제가 주체적으로 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 특히 또 방송 같은 경우는 대중이 그런 흐름에 맞춰서 프로그램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책임 프로듀서 CP들에 대해서 수정 내려오는 말도 안 되는 수정 과제들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구조의 논리에 대해서 많이 해가 들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탐사 저널리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방송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계속 생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 그냥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구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이 부족하니까. 제가 완전 벽에 부딪힌 거잖아요. 거기서는 좀 뭐랄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진 사람들이 일정하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먹혀들 리도 없고 목소리를 낼 기운도 시간도 없고 결국 일단. 미디어가 미디어를 깨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미디어가 미디어를 모두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이런 IT 계열이나 네. 뭐 이런 쪽은 미디어가 여론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조명을 해주니까. 네. 자기들은 자기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그 윗사람들에서 되게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불편한 진실들 자기가 얘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예 정말 그 미디어 업계가 외국처럼 뭐 서양처럼 그냥 능력제 프리랜서 그러니까 뭐 건강한 의미의 파트타임이죠. 뭐 공채 문화라는 거 없는 그런 곳처럼 아예 이렇게 딱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은 만큼 일하고 능력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옮겨 다니고 또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청년들이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상태. 그 특유의 공채 문화라는 걸로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네. 딱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그걸 지키냐고 배타적이고 그러면서 경제성은 도모를 해야 되니까는 이런 열정 후려치는 이런 구조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것도 같네요. 이거 하려면 뭐 기업들한테 뭐 방송이든 기업 그냥 일반 다른 기업이든 예를 들어 방송이라면은 더 많은 정규직 인력, 양질의 인력을 정당한 대우로 채용을 네.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니네 거 만들게 해라 하는 건데 그럼요. 못할 건 아닐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럼요. 그죠. 근데 저희가 얼마 버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을 뽑을 수 없는 기본적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예전에 너무 많이 뽑아서 지금 데스크를 차지하고 있는 쓸데없는 정책 현장에서 뛰는 게 아니고 그 책상몰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할 일 없이. 그런 것도 있고 좀 이 방송이나 이런 쪽 영화계 쪽은 사람값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라든지 마케팅 쪽에 더 돈을 많이 쓰면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 않나요, 사실? 제대로 된 뭐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그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그쪽이랑 관련된 상황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알기로는 네. 만약에 10억 예산이다. 네. 그럼 뭐 적어도 3, 4억은 마케팅 비용에 쓰다 보니까 네. 나머지 제작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최저임금 얘기를 했지만 이 참 한국 사회에서 사람값이 정말 많이 낮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아까 그 지난번에 일하셨던 그곳은 시간급으로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의 절반이나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데 거의 뭐 7일에 24시간을 대기 상태로 계셨으니까요. 예. 참 사람값이 낮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오늘 또 한번 들게 됩니다. 네. 또 댓글이 좀 있는 게 올라왔는데 그 부활 유관수님이신데 아이고 마이크를 닫아놨었네요. 댓글이 또 재밌는 게 올라왔어요. 부활 유관수님이 올리신 건데 노동법으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안 지키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나아질라나요? 근데 최저임금은 형사처벌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 최저임금 방송 때 그때 어떤 청취자께서 아마 진짜 듣고 이런 현실에 많이 개탄스러우셨나 봐요. 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조금 이게 나무라는 치는 톤도 있었는데 네. 목소리를 내라 일어나라 청년들 니네 그러지 말고 나가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당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맞아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일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처우 정당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혹사시키지 않을 정도로 인력 채용해라. 니들 돈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바뀌면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최저임금으로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작사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을 한다는 게 그럼 결국 피해가는 건 또 외주 제작사 쪽이잖아요. 이건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끼리 또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내라 이런 건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건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방송 쪽 있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어떤 조합 성격의 어떤 그 일종의 결사체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방송업계, 미디어업계, 언론계 이 윗분들의 위세라는 거는 진짜 막강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댓글 보조가 된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근데 유로파님께서 네. 그럼 국민 TV에 몸담은 김 PD님은 지금의 보수와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후회한 적은 없는지요? 궁금해요. 꼭 답변 부탁.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셨어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누가 들어도 진짜 돈 많이 받는다 뭐 이럴 정도의 고액을 우리 조합이 아직 해주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랄까요 좀 행복하게 생각하고 해도 된다 싶을 정도로 합니다. 대신에 우리 조합은 약소하잖아요. 규모가 몇 안 되니까 아직 그 사람들끼리는 최소한의 그건 좀 보장하도록 하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또 우리 조합이 커지고 하면서는 그런 또 뭐랄까요 좀 왜곡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모델로 가져가 보자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저는. 네. 만족하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뭐 좀 더 구체적인 뭐 대안이나 얘기들은 3, 4부에서 이제 한윤영 칼럼니스트 모시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TV의 김효진 PD님 말씀 따나 뭐 이게 완전 만족할 만한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가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구조도 구조 문제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멍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예, 우리 1, 2부에서는 이제 김청년님과 함께 29세 김청년님과 함께 이제 이런 열정 단가 후려치는 대표적인 미디어 업계에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3, 4부에는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저자이신 한윤영 칼럼니스트 모시고 좀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래 하나 들을게요.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입니다. 네, 3, 4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 4부에는 아까 그 1, 2부 같이 하셨던 두 분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공저자이시기도 한 우리 한윤영 기자님 모셨거든요. 여러분 크게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아서 더 들뜨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활기찬 방송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기자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매체비평지 미디어스라는 데서 이제 기자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뭐 기자가 되기 전에도 여기저기 매체 칼럼니스트나 자유기고가 이런 직함으로 글을 쓰고 책을 쓰기도 했던 네. 한윤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한윤영 기자님의 이 덕력 넘치는 글들을 참 많이 접하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모시게 돼서 제가 너무 참 더 설레이는데 저희가 1, 2부에서 이제 계속 열정,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내용으로 미디어 업계 위주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그 열정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창조하다시피 한 게 아마 한윤영 기자님과 그 책 같이 쓰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같이 공전하신 최태섭 씨가 만드신 말인데요. 예. 저희가 이 책 서두에도 좀 썼지만 원래는 프로게이머들 실태 조사를 하다가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직접? 예, 근데 저희가 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가령 이제 그 프로게이머들 팬덤에서도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프로게이머 지망생이나 2군 선수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팬덤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좀 받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약간 e스포츠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보다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착취가 정당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좀 표현해볼 말이 없을까 하다가 나온 게 열정노동이라는 단어였고 그리고 이 말을 떠올리자마자 좀
여러 업계에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좀 그 인터뷰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나오게 된 책이죠. 그러니까 뭐 앞서 많은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사실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그런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아까 앞에 이제 같이 옆에 계속 계세요. 이제 계속 얘기 아마 들려주실 텐데, 네. 우리 김청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영화를 하시길 꿈꾸시다가 이제 미디어 쪽 일 하시고, 또 지금 또 영화 시나리오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책에도 계속 이제 그 최고은 씨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또 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 알고 있는 그 최고은 씨 얘기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던데, 요런 이제 뭐 프로게이머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 책을 좀 더 이렇게 뭐 쓰시면서 과정이나 혹은 좀 접하셨던 사연들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최고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책을 준비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예, 예. 뭔가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책 앞에도 쓰고 그랬었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뭐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영화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영상하는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의외로 많았는데 약간 뭐랄까 제빵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일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또 좀 만나기 어렵잖아요. 삶의 공간에서. 네네. 제가 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잘 찾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인터뷰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즐거웠었는데 뭐 작업은 뭐 즐거웠지만 사실 접하게 되는 현실들은 굉장히 참담했죠. 뭐 많이 얘기가 나왔겠지만 최저임금도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가령 뭐 지방이면은 지역이라서 그 생활비가 더 싸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다 안 주고 네. 후려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어디냐라면서 이제 그쵸. 예, 네. 제대로 된 돈을 안 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되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평론 약간 진보정당 쪽 관심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결국 약간 뭐 여러 군데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요즘은 이제 가불관계 얘기 이런 얘기 네. 나오면서 영세 자영업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공장 노동자들이 아닌 다른 집단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접근을 못 해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 다 자기들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 뭔가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만들어준 적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일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결국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또 그 낼 수 없는 구조에 또 앞에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막 이렇게 좌절스러워지기도 하는. 좀 처절하잖아요. 네, 바빠서 못 내, 바빠서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또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고 막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좀 한윤희 씨 오시면은 또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거 물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 지금 한유영 선배님은 댓글을 다 못 보고 계시니까 네. 그 댓글로 의견 주시는 분들이 네. 저희들보다는 어른들이신 것 같은데 네. 많이 답답해 하세요. 니네 그렇게 거기서 모여서 그러는 거 뭐 하냐, 움직여라, 좀 일어나고 목소리를 내고 네네. 걸기하라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서 이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어떻게 그 책을 직접 쓰시고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모이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뭐 그 편의점도 그렇고 이제 네일 아티스트 이런 그 가게들이 되게 사장 1명, 뭐 직원 2-3명 정도 있는 가게들이고 이렇게 여럿이 모인다는 것을 잘 상상할 수가 그쵸. 되게 네.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매개점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가 굉장히 좀 갑갑한 지점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다들 어딘가서 돈을 벌어서 사장님이 되어야겠다. 내 샵을 차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 부조리하고 문제는 있다는 건 아는데 이 내부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문제까지는 그 현실적으로 좀 나가기 힘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좀 더 큰 조직에서도 이게 내가 이 회사에 애착이 있고 여기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근로조건을 바꿔야지라고 투쟁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년 경력 쌓아서 이직하려고 사람이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서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근데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최저임금 문제도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막상 당사자들에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래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됐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당사자. 네, 당사자로서 어떠신지 앞에서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저 아무리 아까 얘기했을 때부터 저 예전부터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전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친구들 개개인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어른들이 만드셨던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깨부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저한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을 제가 무책임하게 냅두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깨기 위한 하나가 너무 미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특히 미디어계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이 모여서 소리를 내더라도 결국엔 누가 그거를 대중들한테 보여줄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미디어들이 미디어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네. 과연 그런 의심조차 저는 생기고요. 특히 미디어 쪽에 있어서는 어른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래 만든 그 사람들의 인식이 저는 바뀌어야 돼. 그게 좀 모르겠어요. 저 법으로 해야 될지 어떤 규제로 해야 될지. 근데 확실한 거는 개인이 움직여서 절대 바뀔 수 있는 구조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있었다면 바보도 아니고 저희가 움직였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역설적인 게 이렇게 미디어 업계라는 건 그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거울처럼 담아내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미디어 업계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책에서도 한 7군데 정도 7개, 8개 정도 업종을 계열화했는데 일부러 시민사회 그리고 정당 활동가들 상담자들을 집어넣었었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좀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도 사실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이 활동조차도 사실 열정 노동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자체가 좀 제대로 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이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마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라라는 좀 열정 노동의 좀 약간 넓은 버전의 열정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열정 노동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모종의 열정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역설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요구하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저 자신도 좀 갑갑하고 그랬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최저임금 얘기할 때도 청년 유니온 나오셨던 사무국장님이 네. 자기도 최저임금 당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습게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열정 노동을 타파하기 위해 또 다른 열정을 착취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제로 원래 열정이 가졌던 좋은 의미가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착취가 되는 이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한 오늘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얘기하면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이렇게 그냥 답답한 얘기만 또 될 수는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템포 하면서 요 책에 보니까요, 한 기자님이 열정 노동의 본질을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진술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무슨 명제처럼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네, 폼을 좀 잡은 거죠. 네, 폼을 잡으셨나요? 1, 2, 3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세 번째, 고로 나에겐 노동자의 권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이 열정 노동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또 이렇게 착시 현상까지 가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소위 명제나 진술을 좀 고민하시게 된 거예요? 나름 그 또 현장을 도시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네. 처음에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있죠. 네. 하지만 막상 업계에 들어오면 뭐 저 사람들이 나를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돼요. 분명히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건 이제
열정 노동에 대해서 이제 자본이 요구를 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네네. 그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노동과는 다르게 지금 어떤 그 정도의 대가가 필요한 일이 아니고 네. 앞으로 너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착취의 문제라는 걸 또 알면서도 본인들 스스로 또 이제 이걸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계열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IT 업계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개발자라고 네, 부르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와서도 종종 나왔지만 아무래도 그 향후에 사장님이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일의 어떤 노동의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김청년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노동자.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또 인식이 어떻게 보면 뭐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어떤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는 좀 그 일을 하실 때 주변 분들이나 김청년님은 어떠셨나요? 그런 거에 대한. 일단은 그 일을 하면서부터 완전 그 조직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들게 되다 보니까 다른 여타 사람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오히려 들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워낙 그쪽에 갇혀 있으니까 네.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막내다 보니까 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꿈꿔왔던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더 자기를 점점 잠식하고 있는 게 크게 맞는 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의 환경뿐만 아니라 이거는 결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또 지금은 또 결국은 김청년님이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그만둬 버리게 되는 이런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냐하면 참. 그 안에서 바꾼다는 거는 네. 누굴 바꿔야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치고 올라가면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거대한 누군가하고 맞서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뭐 쇼부를 보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되게 약간 도전적이고 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는데. 예, 그 사람한테 말할 거면 나도 그 위치에 가서 말하고 그 위치가 안 되더라도 아닌 건 말을 하자 했는데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은 생각도 지금 드는데 그냥 이런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그런 생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마치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빙빙 돌리는 것처럼 항의를 해도 저희 담당 아닌데요라면서 계속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미디어 쪽도 이제 외주 업체들이 많이 끼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되게 이게 웃프다고 하죠. 웃을 뿐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건너 아는 그 청년이었는데 20대 초반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부모가 이제 한때 좀 노동운동을 했던 386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반 진반으로 거기 뭐 노동 조건 안 좋으면 그냥 노조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투덜투덜 하기를 중간에 외주들이 끼어서 3개월마다 공장을 바꿔줘요,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이상 일을 하면 이제 또 의무가 생기니까 중간에 외주업체가 껴서 뭐 3개월이 지나면 다른 공장을 보내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뭐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자체의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그 부모는 이제 왜 못 만들어라고 하니까 좀 투덜투덜이 되더라고요. 참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세련되어졌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훨씬 자본의 논리는 세련된 거죠. 네, 그들의 입장에서 세련된 건데 입장에서. 굉장히 악랄해지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먹이사슬 관계가 복잡하고 네. 누구에게 얘기할지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기 그 댓글 하나 또 읽어드릴까요? 짐 로저스님인데 노동조합이 정답. 한국 노조 조직률 9.5%, 미국도 9.7%, 신자유주의의 맹위 두 나라, 양극화, 빈부격차, 노동 착취의 심각, 뭐 쭉쭉쭉 써주셨는데, 네. 청년 유니온, 사내 노동조합 가입하라. 4명이면 노조 설립 가능. 2명이면 가능해요. 2명이면, 네, 예, 2명이면 노조원이면 가능합니다. 해고가 매우 어렵다. 비노조원이면 정규직도 파리 목숨. 노조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노조를
노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노조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피디님 정말 과거가 화려하시군요. 노조 만든 게 화려.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직함이 뭐 조직부장 이런 것도 했었고 아무튼 그 뭐 언론 노조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이래저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 청취자분들에게 해봤어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이게 농담으로 생각도 하면서 근데 네. 진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진짜. 그럴 것 예, 같습니다. 2명 이상 모여서 그냥 어디 지방 노동청에다 갖다 내면 일단 되는 거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가 실질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아직도 더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래요. 그 다 아는데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책 뒷부분에 쓰긴 했습니다만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도 문제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문제 있고요. 미국이 뭐 노동조합 그 조직률은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거기는 또 이제 그 단체 협약을 하면 그 적용률은 또 한국보다는 좀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약간 소비자 권리 구제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걸면은 기업에 대해서 좀 권리 구제를 뭐 그 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팍팍한 측면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 IMF 이후에 이게 고도로 뭐 비정규직 뭐 이런 문제랑 이게 여러 가지가 갑자기 압축적으로 벌어지면서 되게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 그리고 그걸 전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도 못 만들어진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게 같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좀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좀 이런 게 비정상적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옆에 이제 우리 김청년 님도 계시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게 지금 일반적인 현실인 것 같고 좀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이제 뭐 청년 유니온 같은 형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네. 해외 뭐 유럽 이런 데는 보면 또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 같은 게 있잖아요. 꼭 기업 내에 만들지 못한 산별 노조라고 하는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본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 때 우리도 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또 고도의 전략들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청년 유니온 같은 시도가 굉장히 뭐 그 소중한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산별 노조는 이제 민주노총 등의 그 기존 노조에서도 추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하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를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하게 되기까지의 설득이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한윤영 선배님 보시기에도 네. 답은 특히 이 열정 단가 후려치는 열정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조직화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이 짐 로저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조직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기존 노조 형식이 아니고 뭐 청년 유니온 같은 형태라든지 혹은 다른 종류의 뭐 정당 활동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그냥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니 이걸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본인의 어떤 처한 조건이 자기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것임을 알 때 사실 그런 어떤 활동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말을 걸고 말을 듣고 서로의 그 환경을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더 많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뭐 정당이나 언론들이 좀 충분히 해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무슨 노동 전문가들처럼 노동조합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좀 이제 약간 이렇게 쉬어가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책에도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분이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지금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어쨌든 이제 이 열정 노동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악가들 또 뮤지션들도 이 열정 노동의 또 대표적인 문화예술계로서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2012년 2월이죠. 그때 이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실태 조사를 이제 청년 유니온과 그런 인디 음악인들이 같이 최초로 좀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221명의 음악가 대상으로 좀 해보니까 이분들의 평균 월급이 69만 원.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음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수입으로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69만 원으로는 생계가 안 되잖아요. 창작 활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77% 넘는 뮤지션들이 강습이나 알바 등의 추가 노동을 한다. 이런 이제 다 대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게 되게 문제다 하고 저희가 만약에 끝났으면 다 이렇게 뭔가 한탄하고 이렇게 힘들 텐데 이분들이 의지를 되게 내셔가지고 지금 뮤지션 유니온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지금 예비 조합원들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뮤지션 유니온이 이제 좀 창립이 되면 이런 인디 음악인들 대상으로 좀 이런 요구들도 만들고 최근에 보니까 그 음원 저작권 문제 가지고도 이분들이 막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캠페인도 하시고. 그래서 좀 이런 분들 보면서 저희가 또 하나의 힘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좀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요 문화예술계 쪽도 대표적인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열정 노동의 문제기도 한데 또 이 한윤영 기자님은 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글쟁이 세계도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 얽혀 있는데 가령 이제 저도 이제 자유기구가 몇 년 하다가 이제 그 회사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또 진보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 열악하니까 또 원고를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못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재능 기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대체로 좀 약간 뒤집혀 있어요. 가령 이제 재능 기부가 저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 어떤 그 자신이 추구하는 지향의 매체에 뭐 공짜로 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뭐 그렇게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쪽 일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유기구가들에게는 원고를 그래도 소정이라도 챙겨주는 게 올바른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수님들한테는 공짜로 글을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매체에 글을 실는다는 것 자체가 또 좀 커리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냥 뭐 안 받고 그냥 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안 받고 쓴다는 게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대체로 글 쓰는 분들도 다른 데서 이제 소설 같은 거 알바하면서 그런 데서는 이제 장당 몇백 원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장당 몇백 원이요? 네.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이름이 걸리는 매체에서는 또 공짜로 글을 주기도 하고 그쯤이면 이미 재능 기부가 아니라 좀 구조가 좀 거꾸로 좀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노조 같은 것들도 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요새 좀 팔로우를 못 해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김청년님이 지금 또 시나리오 글 쓰고 계셔서 어떠세요? 좀 많이 또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 그만두진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글을 좀 잘 써서 어떤 기고라고 돈을 받거나 이런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열정으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누구한테 인정받거나 하기 전까지 제 스스로 제가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만약 글이 지금 제가 어떤 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제 작품을 운이 좋게 찍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글을 쓰고 기획하고 했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이. 시나리오 나왔으니까, 그래? 이거 좀, 그래, 그나마 좀 봐줄만 하네. 영화 찍는데 돈을 주는 거지. 그 안에 비록 이제 시나리오 쓰는데 창작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돈을 쓸 상황이 없다는 거죠. 오롯이 글만 쓰고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 저는 그나마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고 벌었던 돈으로 쓰고 있지만 자신 버티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그리고 광고 쪽 1일 알바에서 돈 10만 원, 14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홍보 영상 알바에서 또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또 글 쓰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상 받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카페 알바라고 하더라고요. 글 쓴 게 아니라 그 상을 먹고 다시 카페 알바 등록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시작이니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 그냥 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이런 대목들을 좀 이렇게 아우르는 보듬을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적인 대안을 진짜 실질적으로 낸 정당이 있나요? 민주당은 냈을까요? 강제민주화 관련된 것들 쏟아져 나왔지만은 쏟아져 나왔죠. 이런 디테일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떠오르는 게 없는. 약간 예술인 네. 뭐 실업수당, 네, 예술복지법, 고등부 네. 확대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전반적인 사회복지 문제랑 관련된 거라서 콕 집어서 어떻게 구원해주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뭐 이제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작아서 그렇지라고 얘기할 텐데 이게 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말은 또 아닌 것이겠고 그럼 이제 예술인이기 때문에 생계를 보장받아야 한다기보다는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체계가 정비돼서 일을 옮겨가거나 약간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와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겠고요. 네. 그래서 참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면은 뭐 아직 너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반응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능 인정받은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들도 사실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최고원 씨 같은 경우에도 한 5군데에서 시나리오를 계약했는데도 영화로 들어간 게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 이게 딱 부러진 해법을 얘기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문제의식 자체를 좀 폭넓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제일 그 기반인데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건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솔직히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뭐 몇 시간 일해서 한 달에 그 받고 버는 돈으로 글을 쓸 수 있다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분명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80만 원을 받아서 근데 제일 그때 힘든 건 뭐냐면 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든 거죠. 29살 먹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먹으면서 저렇게 살고 싶냐? 근데 저는 이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 얼마 나가진 않지만 그 돈으로 받아서 글 쓰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운동 같이 가서 같이 하고 또 오롯이 책 읽고 글 쓰고 근데 이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되게 모자란 인간 취급한다는 시선 자체가 네. 그걸 또 버티기도 또 힘들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버티는 게 또 감정적으로 네. 또 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제가 70만 원 받아도 행복하다는데 내 행복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분위기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은 임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또 주변의 시선들이 또 한편 나를 되게 좀 비참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신 것 같아요. 안 기자님도 비슷하신 얘기. 그리고 70만 원 일정하게 안 들어온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몇 달 있다 사실은 그게 더 그러고, 문제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유기국 할 때 보면 저도 한 월 한 8, 90 나눠보면 그 정도가 될 텐데 월 8, 90이 매월 일정하게 들어온다면 적어도 그걸로 어떻게 그쵸,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네. 살 수가 있을 텐데 어느 달에는 한 200이 들어오고 어느 달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고 그리고 이게 일을 하는 양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이제 원고료한 게 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달은 너무 돈이 없어서 우울해서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도 입금이 되기도 하고 어느 달은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돈이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이게 되게 불안정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카페 알바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시급이 나와야 되는 근데 문제는 이제 카페 알바도 저희 나이 되면 나이 제한이 또 걸리잖아요. 예, 그러죠. 남자 네. 30 몇 살은 못하도. 네, 못하고, 뭐, 편의점 알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만만하게 구해볼 수 있는 건 다 20대 초반의 친구들 뽑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알바도 쉽게 할 수 없어요. 나이 제한 때문에. 그런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야간 편의점 알바 해야죠. 도둑 안 들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댓글 유로파님이라는 분이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말하는 게 힘이 없어. 방송에서라도 패기를 보여줘야지. 참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시더니 그 위에다가는 그냥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유유유 눈물 표시 해주셨어요. 진짜 안타까우신가 봐요. 네.
참. 다가오신데 제가 좀 목소리가 작았나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소재가 우울하다 보니까 네, 신나는 얘기를 못하고 매번 제가 방송이 늘, 예, 그래서 좀 재미있고 원래는 즐거운 방송을 약속했는데 나올 때마다 뭐 최저임금이 어쩌고 뭐 노동이 어쩌고 이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참 응원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고 그런 생각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일을 그만두고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정말 문제는 구조도 있지만 저희한테도 있는 건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많이 못 본 척하고 사실 많이 모르고 있고 근데 그걸 분명히 청년들 우리가 느껴야 하긴 하는데 힘들죠. 그게 솔직히 많이 모르고 있어요. 진짜 부족하고 저 스스로도 저의 그런 면들을 많이 발견하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뭐 단적으로는 뭐 투표 진짜 많이 하는 계층이면 이 청년들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 유리하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청년들에게 절실한 그런 대안들 많이 갖고 와서 뽑아달라 할 텐데 사실 뭐 투표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또 이렇게 또 나무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래도 이번엔 그만하면 많이 하지 않나요? 더 많이 하신 분들. 근데 실제 지금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적잖아요, 숫자가. 예, 그래서 진짜 많이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이기기 어려운, 굳이 저희가 세대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김청년님 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막 그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사회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아니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일할 예, 때. 뭐 그렇게 일할 때는. 24시간. 예, 주치를 24시간 때는 뭐 관심을. 그 전까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언론 고시를 준비해서 매일같이 신문 몇 개씩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업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더욱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당시에 그때 또 낙검수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일하면서 이동 거리가 많으니까 네. 이동 거리가 많고 뭔가 영상이니까 사운드 없이 뭐 영상 싱크 맞추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낙검수만 듣고 있었죠. 그때 약간 팟캐스트 저한테 되게 용이했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또 무지했을 거예요. 계속 아마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낙검수나 팟캐스트 때문에 이런 어떤 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열정 노동의 다른 이름은 저는 이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이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워낙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보수화 된다. 이걸 부채질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김영선이라는 교수님 한 분은 과로사회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이런 장시간 노동이 사회 보수를 부추기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민주화는 시간의 민주화다. 뭐 이런 개념까지 도입을 하셨어요. 진짜 일을 많이 하는 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고 또 임금도 적정히 받게 되면 당연히 사회, 공동체, 정치 문제 관심 가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참 정치에 대해 고민한다는 게 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아요. 이게 노동 시간을 줄여야 좀 더 훌륭한 민주주의 심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그럼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줄여주진 않을 텐데 그 부분에서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비율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높죠. 일본보다도 훨씬 높고 33%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럼 자영업자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하면 그것도 노동계급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네. 서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그 IMF 이후에 또 많이 일어난 일이지만 해고를 많이 당한 이들이 네, 자영업으로 네, 그쵸. 몰리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을 지탱하고 있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들 좀 총체적으로 인지하고 방안을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 드는 게 요즘은 말이 자영업자고 사장님이지 네. 그 일들의 반란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럼요. 사실 뭐 네. 알바생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자기 노동에 결정권이 없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는 거에 결정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사장님이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좋아 자영업자지 다 결정권 없는 다 고용되어 있는 어떤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프랜차이즈 점주 같은 경우는 이게 본사에 착취당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다른 어떤 패턴의 영세 자영업자들 보면은 네. 부부가 같이 치킨집을 하는데 둘이서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데 막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벌까 말까. 그러니까 이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런 유형의 자영업자들이 그 동네에 치킨집이 한 7개가 있어서 나머지 6개 집이 망하면 내가 잘 벌 수 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개인의 영역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거든요. 네.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씩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자영업자들을 좀 노동자로 흡수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대타협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또 이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또 만들어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장님이면은 노동자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그냥 대기업 정규직들보다 더 위험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실제로 이 양반들이 자영업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고 그 리스크는 크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 현장에서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이제 막 터져 나오고 골랐던 게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게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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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기자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네요. 예. 네. 좀 이렇게 댓글들을 조금, 예, 그 사이에 좀 달린 게 있나요? 예. 네.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딱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꽤 긴데, 예, 조금 더 올라오면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열정 노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 기자님 모시면은 꼭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그냥 깜빡했어요. 한 기자님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예전에 이제 국민방송 처음에 만들어지기 직전에 막 이렇게 한참 모금 운동 막 있고 이럴 때 우리 한 기자님이 또 이렇게 국민방송의 향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칼럼을 한번 이렇게 써주셨단 말이에요. 네, 미디어스에 썼었죠. 네, 미디어스에 쓰셨어요. 근데 쓰시고 이제 제가 이제 섭외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나오신다고 했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걸 제가 처음에 물어본다는 게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김연경 씨가 부르시니까 이제 작년에 문재인 캠프에 계실 때 미디어스 기자로서 이제 섭외를 했을 때 흔쾌히 와주신 분이라 네, 이제 또 저는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네. 저를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또 이게 좋은 인터뷰 기사를 만들었었는데 또 이제 또 급하게 섭외를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또 그걸 거절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오긴 했는데 좀 민망하긴 했죠. 제가 낙검수도 좀 비판했었고 뭐 국민 방송도 좀 비판했었고 아마 그랬던 건데 네. 그때 이제 논지 자체는 국민 방송의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 네. 우리가 이제 공영방송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영방송의 대체제로서 이런 대한방송이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팟캐스트 방송 같은 대한방송이랑 비슷한 형식이 될 수 그렇게 될 수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공영방송을 빼앗긴 것을 대체하겠다고 말하는 건 좀 약간 악의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방송이란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자금으로
방송이 아닌 좀 다른 일을 해보는 게 더 뭐랄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두 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모금을 하시고 또 이제 어떤 대한 방송으로서 출범을 하시고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잘 되기를 바라야죠. 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방송 가끔 네, 들어보셨죠? 네, 뭐 자주는 못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 미디어 비평지에 오게 되니까 네. 좀 주류 언론 중심으로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도 미디어스 입사하기 전에는 프레시안이나 시사인 같은 경우도 많이 챙겨보면서 품평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중동 한경까지 보면 지치는 거예요. 이제 업무가 되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좀, 그러니까요. 좀 약간 민망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나오신다고 했더니 김용민 PD님은 굉장히 웃으셨어요. 아유, 꼭 모셔야 된다고. 네, 오늘 만나서 한번 서로 이렇게, 아이고, 파이팅을. 네. 생일이세요, 오늘. 네. 생일이세요? 네. 이런, 네.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예, 나가서 좀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도 못하고 들어왔네요. 예. 저희가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열정 단가 후려치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짧게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두 분이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청년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잘 할 얘기는 없고요. 아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던 건 목소리를 내라고 했던 말. 제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영화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최대한 좋은 목소리, 좋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원래 힘이 이렇게, 많아서. 예, 부리부리하신데, 예. 우리 또 한 기자님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사실 청춘들이 너무 많은 조언들에 호박당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조언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서로 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더 많아지면 네. 우리가 어떻게든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움직이려면 서로 공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방송 계속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방송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전람회 제2바에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